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전남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밤 여수와 완도에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어요.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인데 온열 질환자가 속출해서 걱정입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게 지난 25일이었는데 지금까지 전남에서 30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폭염 속에 농사일을 하시다가 숨진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8명이 사망하면서 지난해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 수 9명에 가까운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농민들은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장기간 나 홀로 비닐하우스 이런 작업 최대한 자제하셔야겠고요. 심뇌혈관, 당뇨, 신장질환자 등 만성질환자께서는 특히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했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잔인한 여름이 점점 포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코너 털어보러 한 주간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 지역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민간 위탁 업무의 재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지난해부터 순천시가 민간 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순천시의 업무 중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순천만 자볼드의 노사분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 일부 민간 위탁 업체의 노사분규나 근로자들에 대한 집단 해고 등의 문제가 순천시의 민간 위탁 업무에 대한 부실한 회계 관리가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순천시의 민간 위탁 사무 회계 감사 이행 실태를 근거로 순천시가 민간 위탁 업체의 회계 무질서 행위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순천시가 예산을 지급해 업무를 대신 관리하게 하는 이 민간 위탁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순천시는 지역 일부 위탁 업체에 대해 재정과 관련된 회계 감사를 아예 하지 않아 이들 업체들의 회계 무질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순천시의 민간 위탁 업체에 대한 부실한 회계 감사는 위탁 업체가 재정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존하기 위해 인력의 감원이나 근무 시간 단축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순천시 행정사무에 민간 위탁 조례에 명시된 회계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업무라면 당연히 위탁업체가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는 필요해 보이는데 순천시의 부실한 민간 위탁업체에 대한 회계 관리 실태 정리해 주실까요? 네,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 민간 위탁 사무 회계 감사 2022년도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림 잡스쿨 등 순천시 관내 9개의 민간 위탁 업체에 대한 회계 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노사분규에 휩싸였던 드림 잡스쿨의 경우 회계 규칙에 어긋난 집행이 많다는 소문이 진즉부터 나돌았는데 회계 감사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는데도 실제로 드림 잡스쿨 위탁 운영사에 대한 회계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순천시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순천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관리 위탁업체인 해령면 주민지원협의회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와 체험시설 관리 운영 위탁업체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위탁업체인 순천 로컬푸드 등 순천시의 주요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위탁업체들도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순천시 관내 6개의 민간 위탁업체는 순천시와 회계 감사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 위탁업체에 대한 회계 감사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지도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순천시나 업체 모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순천시의 부실한 민간 위탁 업체에 대한 회계 관리 업무에 대해 순천시 의회는 순천시가 민간 위탁 사무 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실시 후 결산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그동안 관내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해 업체와 노조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줄곧 해왔는데요. 민간위탁업체와 근로자들의 갈등 요인 중 상당 부분이 재정적인 요인이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업체의 회계관리 부실에 대한 순천시의 책임이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3조에는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해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여수로 가죠.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운천 지역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조례 개정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여론을 수렴하겠다 이런 합의서가 공개됐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만 지역 정치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진보당 여수시의원회가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여수시 웅천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관련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례를 둘러싼 여수시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맹비난했습니다. 진보당 여수시의원회는 논평을 통해 국토부가 제시한 2년의 시한 동안 무엇 하나 해결 방도를 구하지 않고 있다가 시의회에서 안건이 부결되자 느닷없이 시장과 시의회 의장, 여수갑지역구 국회의원이 자필 서명한 합의서가 등장했다며 여수지역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진보당 여수시의원회는 여수지역 민주당 정치권이 토론회와 임시회 개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여수시위원회가 지난주 지역 민주당 정치권의 합의서 공개와 관련해서 합의서 작성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네, 진보당 여수시위원회는 지난주 공개된 여수시 민주당 정치권의 합의서와 관련해 해당 합의서가 서명에 참여한 주철현 국회의원과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이 주말에 우연히 만난 행사장에서 합의서 내용이 논의됐다며 조례 개정을 바라는 입주민의 애타는 호소나 특혜 시비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애당초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논평했습니다. 여수지역 민주당 정치권의 합의서 공개 이후 상황도 혼란의 연속인데요. 합의서가 공개되자 민주당 지역구 김회재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합의서에 대한 비난 입장을 이미 냈고 지역 시민단체 또한 핀셋 특혜성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합의서 내용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조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 행사에는 김혜재 국회의원은 없었는지 이것도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지역 정치권 민주당 인사들의 합의서에 서명했던 정기명 시장이 지난 28일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네, 지난 28일 정기명 여수시장이 월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여수 웅천 지역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대해 그동안의 미개정 원칙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의 이번 입장 표명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처음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보고 있는데요. 정 시장은 시청사 내부 방송을 통해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무릇 조례나 법규의 완화, 강화, 규제 등은 공공목적, 공익성을 토대로 여수시 전체 시민에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다수의 사유시설에 적용되는 조례 개정 강화나 완화를 시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가 주도하는 조례 개정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시장은 시 조례 개정은 시의회의 결정 사안으로 시의회가 주민 발의 등이 들어올 때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도 입장을 냈습니다. 취재기자의 입장에서 최근 이런저런 상황을 정리해보면 합의서에 서명했던 정기명 여수시장은 조례의 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회에 공을 넘겨서 발을 뺀 상황이고 이제 합의서에 서명했던 주철현 국회의원과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의 행보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좀 고비가 되지 않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불어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이죠.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동룡 의원 오늘도 차례로 연결해 볼 텐데요. 먼저 천하람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한 주 그리고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더워가지고요, 그죠? 너무 더워요.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에어컨 켜고 자면 또 춥고. 네. 네. 감기가 좀 걸리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다들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씩 좀 꺼내보겠습니다. 가장 또 뜨거웠던 이슈가 윤 대통령께서 결국 김영원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부실, 적대적 대북관, 유튜버다, 이런 여러들의 논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자료 제출 부실이야 항상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 대북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국민들마다 좀 판단이 다르지만, 지금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과거에 했던 좀 과격한 발언들을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것들은 좀 바로잡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지켜볼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호전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좀 지나치게 또 일방적인 좀 짝사랑 같은 그런 대북 관계가 지난번에 이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발로 인해 가지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보셨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가 좀 차분하게 갈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지켜볼 부분이라고 보는데, 예. 문제는 저는 그런 겁니다. 유튜브 하는 거가 사실 저는 좀 안 좋게 보거든요. 사실 이게 좀 모순일 수도 있는 것이, 저도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했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제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유튜브에서 굉장히 강한 정파적인 당파성이 있는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헤비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정부의 공적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과연 옳으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그냥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는,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가 가면 갈수록 좀 언어의 인플레도 세지고 서로 독해지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좋은가, 저는 그 부분을 특히 좀 걱정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도 예견은 됐습니다만 결국 강행을 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저는 이동관 특보와 관련해 가지고, 예. 우리 이제 MBC를 포함해 가지고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별로 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학폭 이슈가 터지지만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방통위원장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당파성 내지는 편향성을 가진 자리라고 인식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원래 굉장히 민주당에서 이제 활동 많이 하시던 분이고, 지난 정부 하에서도 낙곰수 출신, 아니면 민주당 정의당 정치인 출신, 이런 분들이 정치 시사방송 사회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미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언론 장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약간 내로남불처럼 들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비해 가지고 공영방송이 가지는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예. 예컨대 방통위원장을 동원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악한다 한들 그게 과연 언론 장악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다양해졌고,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공영방송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이동관 위원장 이슈가 그렇게 폭발력이 셀 거냐,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 중에서 마지막 관련된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물론 제가 MBC에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공영방송이 현재의 낮아진 위상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시장 자유화 해야 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그 공영방송에 대해서 좀 네. 살려보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겠다, 잘 정립시키는 것이 방통위원장의 목적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랄까요,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MBC나 KBS에서 예능을 만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시기에 KBS, MBC에서 예능을 꼭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있으실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미국의 PBS 같이 굉장히 이제 돈 주고 만들면 수지 타산이 안 나오는 교양 방송 위주의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BBC 같은 경우에 뭐 조금 더 BBC 같은 경우로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팩트 체크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KBS나 MBC에 나온 거는 거의 그냥 이거는 뭐랄까요, 그냥 팩트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좀 더 느리더라도 신중한 어떤 뉴스 보도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상업방송과 있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가, 라는 저는 인상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수신료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이 KBS가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약하자면, 예. 당연히 상업방송이 할 수 없는 팩트체크 기능이라든지 재난방송이라든지 어떤 공적인 어떤 교양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 그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소화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좀 돌아볼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 이야기 가지고 더 시간을 할애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요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그 전체적으로 한 명 더 여쭤본 후에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면 유시민 전 장관의 경우에 인터뷰를 보니까 이 정부 들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진 분들이 국무위원 등의 자리를 제안을 받으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된 분들이라고 이거 아닌 분들을 칼로 자르듯이 자를 수 있겠습니까만은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제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많이 인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근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지고 새롭게 발생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 뭐 문재인 정부 아니면 그 이전 정부부터도 뭐 청문회 부담이라든지 또 과거에 어찌 보면은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참 고도화되고 선진화 어느 정도 되면서 장관 한 명이 할 수 있는 변화, 뭐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의 폭이라는 것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이 내가 고작 한 1, 2년 장관 하려고 청문회 가서 뭐 이렇게 뭐 인생 전체를 털어야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위를 그만둬야 되고 이거 굳이 할 필요 있겠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전체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걸 개선하려면은 책임 장관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관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유능한 분들이 그래도 내가 장관이 돼서 뭔가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뭐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책임 장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돌아봐야 될 지점은 과연 그 약속이 실현이 많이 된 것인가. 기존 정부에 비해서 장관들의 존재감이나 아니면 어떤 자율성이 강화가 됐느냐. 저는 그거 솔직히 동의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전히 대통령께서 만기 침람식으로 너무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점점 더 훌륭하고 좋은 분들은 장관직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업무에 복귀를 하셨고, 요 대목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 17대 총선인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 논리를 여당에서 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때와 지금은 다른 점 혹은 같은 점이 있습니까? 솔직히 다르죠. 일단은 대통령 탄핵과 장관 탄핵은 무게감에 있어가지고 완전 다르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 물론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별로 호감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상민 장관도 비호감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 뭐 기각됐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때문에 민주당이 뭐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을 거냐, 뭐 그랬으면 뭐 저도 뭐 여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좋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이 논리를 왜 펴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다만 의미가 있다면은 이거는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은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전남 동부권에도 사실 뭐 고위 검사 출신의 의원들도 수두룩하게 계시는데 다 법조인들이시죠, 뭐. 그렇죠. 제가 그때 당시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정무적으로 이상민 장관의 행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법률적으로 탄핵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안 되는 거고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 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도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존재감을 많이 못 보여주는 것들이 늘 반복되듯이 그때도 단 한 명도 민주당 내에서 이거 법률적으로는 어렵습니다라고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여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의원들이 이럴 거면은 자기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있나,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나라는 부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선출이 아니죠. 임명한 헌법재판관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9대 0으로 탄핵 기각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법률 검토보다도 정치적인 어떤 아젠다를 지나치게 우선했다. 그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뼈아픈 부분입니다. 예, 뭐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니까 뭐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민주당의 논리인데, 근데 결국은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법률적으로 무거운 절차인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소비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저는 민주당의 패착이긴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역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근 통과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지역에서는 아직 진실규명, 명예회복 산으로 가고 있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유족분들은 진상조사가 하세월이다 이렇게 또 토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지금 이제 저희 순천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께서 열심히 하신 것이고, 이 부분은 비록 당은 다르지만 칭찬할 부분 칭찬하고 또 평가할 부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워낙 이번에 70년이 넘은 일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인정된 부분은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이제 그걸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건 되게 좋은 내용이라고 저도 평가하고, 4.3 사건 특별법과 같이 이렇게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우리 과거사의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고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부의 의지 부분이 이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 진상조사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전남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 계약직 직원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에 관한 부분들이 주가 될 텐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도 보면 올해도 이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중앙정부 지원 예산이 한 50억 정도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유족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하는 쪽에서는 한 20억 원 정도 좀 더 추가해서 좀 이걸 충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재부가 설득이 되냐의 문제지만, 그러니까 결국 그겁니다. 인력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어떤 유의미한 성과가 추가적으로 될 것이냐에 대해서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일 것이고, 저는 그것만 된다면은 특히 행안부 같은 경우도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서 어떤 정파성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협조하자라고 하고 있고, 결국 기재부를 어느 정도 이 예산 효율성에 대해 가지고 설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그리고 전남도 입장에서도 이게 단순히 인력 늘려달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게 인력이 조금 이 일이 손에 익으려고만 하면 또 다시 순환 보직 시켜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좀 미숙련 인력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좀 잘 못하는 부분들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도 도가 할 수 있는 개선을 하면서 기재부에 있어가지고 예산 충원을 좀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 과정에서 또 저희 여당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짧게 한 20초 정도만 답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순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관련해서 마산마을 주민분들이 시청 찾아서 막 집회도 하고 계시고 갇혀있다, 봉쇄당했다, 이제 이런 뉴스들도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을 왜 봉쇄합니까? 시장이든 뭐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든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털어보라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갑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주 내내 교권보호에 관한 쟁점이 뭐 계속 좀 있었고요. 네. 그 많은 교사들이 교권 보호해달라고 하는 문자 폭탄을 보내주셨어요. 하루에 문자가 막 한 2,000개씩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교원단체하고 같이 해서 이제 발의됐던 분들 말고 그 내용들이 좀 빠져있는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의하고 이제 기자회견도 했고요. 또 지난 금요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후 내내 교권 보호를 위한 현안 질의를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고 많은 교사들이 그걸 국회 방송을 또 생방송으로 지켜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문제로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 바쁜 한 주였습니다. 그 이야기 이제 꺼내셨으니까 또 그냥 바로 좀 여쭤보면 그 정부가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일부는 이제 그 지난번 현안 질의 때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예. 추가적으로 더 정비를 해서 8월 달에 발표하겠다 하는 것들인데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 교권이 침해된 게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다라고 하는 학관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제 저희 현안 질의를 할 때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교원 단체들 대부분도 그 생활기록 그 문제는 아니다.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교육부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교육부가 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그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도 교원들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저도 당연히 반대를 하고요. 생기부에 작성하는 것을 반대하신다고요? 예. 예. 왜 그러냐면 학생이 됐건 학부모가 됐건 교원에게 대해서 교권 침해 행위를 해요. 그러면 그 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걸 생기부에 기재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또 그 학부모나 학생은 생기부에 기재하지 말라고 계속 크레임을 걸 거예요. 만약에 생기부에 기재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소송으로 응대할 거예요. 아하. 이게 오히려 교권을 더 추락하고 교사들의 일들을 훨씬 더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크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도 많이 반대를 하고 교사들도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쟁점이 돼 있는 건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 신고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당연히 신고하고 그다음에 그 분리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 아동학대 처벌법을 교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대부분 교사들의 요구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나 또 만에 하나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면 어쩔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남아있는 문제여서 이 양쪽의 문제들을 모두 다 수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부의 방안은 저는 너무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다. 그래서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짧게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교권을 보호하자라는 것에는 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요. 예, 그 법안이 지난 2021년부터 5차례가 발의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추가 논의는 국회에서 있었냐? 이 질문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논의를 해왔었죠. 계속 논의를 해오고 학생 인권과 더불어 교권 보호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었는데 다만 지금
제기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워낙에 법안이 좀 많고요. 예. 부전히 한다고 해도 지금 미처 못했던 면들이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도 생각하고 죄송하게도 생각하는데 이왕에 이제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교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들이 많이 분출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는 빨리 좀 그래도 가장 좀 완벽한 교권 보호 방안을 만들어서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짚어볼 것이 이제 국무위원 임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먼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 강행, 민주당에서는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계시던데 어떤 평 주시겠습니까? 예.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그리고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건 인사명맥의 정점을 보여준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인사 모두 국민 여론과 야당의 요구를 철저하게 묵살한 결정이었는데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경우 태극기 집회에서나 볼 법한 극우 콘텐츠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사람 아니었어요. 적대적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요. 이러한 인물을 남북 화해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부를 대북 선전부서로 만들려고 하는지 걱정이다라는 말씀들이 많고요.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해서 평화를 이루고 공동 번영을 이루는 게 대한민국에도 큰 이익이 되는 점임을 명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김영호 장관의 경우, 장관 지명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범죄 사실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이나 이런 후보자 관련 정보를 일체 제출하지 않았고요. 야당 의원들의 인사검증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사람을 기어이 임명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문제의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잘 아시는 대로 MB정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면서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총지휘했던 인물 아니에요. 그 결과는 국민 모두가 다 알고 계십니다. 매우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고 방송과 언론의 독립은 후퇴했고요. 공영방송을 지키려던 구성원들이 퇴출당하거나 한직으로 쫓겨났습니다.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 YTN 같은 언론과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고 언론의 자유도도 많이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동관 특보의 경우에는 아들 학폭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도 없었는데요. 거기에 더하여 부인의 청탁 의혹마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좀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는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고 이건 정말 민주주의 후퇴로 귀결될 수 있는 문제여서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인터뷰했던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코멘트를 서 의원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장관 임명 경우에 물론 언어의 인플레이가 상당히 격해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유튜브를 했다는 것은 다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짝사랑 같은 대북 정책은 문제라고 보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다른 장관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김영호 씨를 다른 장관을 시키면 될 거예요. 그러나 통일부가 왜 만들어진 거냐면 남북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의 공동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서 그 가교 역할을 하라고 통일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과 대화해야 할 자리가 통일부에, 북한과 대화해야 할 자리에 북한을 적대화하고 북한을 악마화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앉혀놓고는 대화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건데요.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없이 한반도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어낼 자신이 있는가? 그거는 천하람 변호사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좀 북한에 너무 이렇게 그들이 선의만 기대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렇게 북한을 적대화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앉히는 이 오기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 국정원장을 시켰다 그러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왜 통일부 장관입니까? 알겠습니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에 관련해서는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미 정파성, 당파성을 띠고 있는 자리가 돼버렸다. 그리고 KBS, MBC 공영방송 종사자 아니고서는 크게 문제시 않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이 다른 곳으로 많이 확대가 됐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요.
잘못한 집단에 대해서 방송이 비판을 하면 그게 상대방을 위한 거고 편향됐다고 바라보는 조금은 저급하는 인식부터고 이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언론이 나를 비판하면 물론 저희는 왜 억울한 게 없겠어요. 그러나 혹시 우리가 그 과정에서 또 좀 잘못한 점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인데요. 저는 지금 방송에 대해서 MBC와 KBS에 대해서 지금 정권이 보이고 있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이 행태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잘못이 있을 수 없다라고 아주 대놓고 선을 그어놓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아서요. 언론의 비판은 아픈 부분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풀어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다. 알겠습니다. 언론을 한쪽으로 그 경도된 방향으로 끌고 가면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라는 생각들 분명히 있고요. 또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역할이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가 워낙에 더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송들과 달리 공영방송인 MBC, KBS가 갖는 위상 또 이들의 역할 이게 폄훼해서는 안 될 문제일 거예요. 네. 그래서 미디어가 좀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역시 KBS와 MBC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공공성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성찰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예, 같아서요. 끝까지 임명이 되면 민주당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여론밖에 없는 거여서요. 예.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부적절성 문제점들을 좀 충분히 드러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같이 분노하시고 같이 반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임명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오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이슈였어요. 두 번이 연기가 돼서 만난 자리여서 많은 분들에도 관심을 끌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내용이 없었다. 뭐 한 자리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비판의 논평도 내더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자기들이나 잘하면 좋겠고요. 민주당에 두 분이 지난번 대선 때 경쟁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이후 민주당의 여러 그 내부 사정들을 보면 이 두 분이 갖는 위상 뭐 이런 것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인정하는 그 미국을 갔다 와서 돌아왔는데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늦게 만나신 거죠. 그렇죠. 중간에 이제 문제가 두 번 생겨가지고 이제 그랬던 것인데요. 어쨌든 네. 만나셔서 두 분 다 내년 총선 승리가 반드시 민주주의 수요를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셨다고 하니까요. 뭐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두 분이 잘 협력해서 그리고 민주당 전체가 하나가 돼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건가 이 문제일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생각이 같음을 완전히 확인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구체적인 문제들은 이제 앞으로 더 논의를 좀 많이 풀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일단 의견 합의를 큰 틀에서라도 본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합의를 이번에 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게 물론 구체적일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구체적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큰 틀에 합의를 했으면 이제 방법은 찾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여순사건 특별법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요 대목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역의 목소리인데 진상조사기획단부터 구성해달라. 뭐 여순사건 관련해서 실천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대목에서 어떤 게 가장 시급합니까? 진상보고기획단은 지금 법에 있어요. 예. 법에 있는데 아직 기획단이 설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잘 아시는 대로 이게 72년 만에 법이 만들어졌고 최초로 발의된 이후 20년이 지나서야 겨우 발의가 될 정도로 이 법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쉽지 않은 법이었고요.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또 필요한 개정을 하는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진상조사 기획단의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예산 등등을 이유로 해서 좀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되도록 저희들이 뭐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내년도 또 예산도 당초 그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보다는 기재부에서 좀 깎으려고 드는 거를 저희가 좀 알고 있어서 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더 좀 호소하고 논쟁하고 해서 예산 좀 회복해내고 예산이 회복이 돼야 또 필요한 작업들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광양에서 그 일본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시민 행동이 출범했어요. 이 활동을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광양 시민행동 이게 출범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저희 지역위원회도 시민행동에 같이 참여를 해서 네.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도 시민단체들하고 함께 반대 캠페인들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광양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인데 네. 이렇게 전국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이 계속해서 조직화되고 있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제 방류가 시작될 거다는 예측도 많습니다만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광양 시민행동도 최선을 다해서 반대하고 또 만약에 방류가 시작되면 중단을 위한 노력들을 좀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도 네. 그렇게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털어불어 더불어민주당 서동룡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그동안 내린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신속한 응급 복구에 나서기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기습폭우로 곳곳에서 침수와 낙과 또 이런 크고 작은 피해가 있더라는데요. 문제는 이제 피해 실태와 응급 복구인데 사실 그동안 모든 인력이 과할 정도로 재난에 대처해 큰 피해 없이 장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응급 복구 역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속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상습 침수 지역과 급경사지에는 앞으로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근본적인 피해 예방 대책도 세워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과했던 하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정을 요구한 법안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요. 더불어 아무튼 피해 복구 과정에서 도민의 재산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살펴갈 계획입니다. 또 전남도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첨단 전략산업의 육성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예, 그렇죠. 전남도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재도전을 비롯해서 광양만권 국가 첨단 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이 4대 첨단 전략산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2차전지의 경우 셰풍산단을 도에서 직접 조성해 이 일대를 기회발전특구와 국가 첨단 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는데 지금 힘을 쏟고 있고요. 현재 광양만권에는 2030년까지 15조 원 규모 2차전지 수소산업 투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남의 풍부한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2.6기가와트 2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요. 무안국제공항과 하순천대병을 연계한 디지털 헬스케어 조성을 통해 비대면 스마트 진료 혁신 방안도 마련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지금 세웠습니다. 네. 또 고수온에 따른 양식 수산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양식장 관리에 바빠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만일을 대비해 지금 고수온 대응 장비 운영과 또 소온별 사료 투입량 조절 여부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고수온 상황에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현재 한평만과 도안만, 금양만, 여자만, 가망만에게 고수온 주의보가 지금 발령된 상태인데 장마가 끝나면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고수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로 고수온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종합대책을 세워서 15억을 들여서 액화산소 공급기 등 장비 11,435대와 또 액화산소 38,013톤을 이미 지금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또 양식업인들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발적인 어장 관리를 당부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도내에선 여수와 신안 등 11개 시군 3,800여 어가에서 고수온으로 어패류가 폐사해 18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네, 또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양 국가산단 첨단산업 투자 지원 계획을 전남도 동부청사 제1호로 결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확대 개편한 동부지역본부 신청사를
방문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제1호 결재까지 끝냈습니다. 이 동부청사는 지난 2018년 9월 민서 7기 핵심 사업으로 시작이 되는데 올 7월 청사항공과 부서 이전을 마무리하고 지금 업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조직도 환경산림국 6개과 130명에서 일자리 투자유치국과 문화융성국 또 여수사건 지원단이 더해져 4개국 320명으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동부권이 신성장 동력의 핵심 축이 될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또 남해안 문화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천연물 산업 발전을 위해서 통합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할 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켜서 본격 활동에 나섰어요. 예, 그렇죠. 출범식에는 천연물 관련 기업과 대학 등 이 산학연구원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K 천연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유치 등 이 천연물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다짐을 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천연물을 중심으로 전남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요. 신규 사업 발굴이나 공모 사업 대응을 논의하는데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또 협력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사실 전남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물 자원 자생하는 천연물의 보고죠. 명실상부한 천연물 산업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협의회를 주축으로 천연물을 핵심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해서 천연물 시장을 저희들이 직접 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올 상반기 국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서 107건 9,74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동기 8,287억 원과 비교한다면 한 17% 정도 증가한 수치죠. 이런 지방세 감소와 또 정부 건전 재정 기조 유지 등 이 어려운 여건에도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논리가 통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은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나 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여기다 가고 싶은 K관광섬,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들이 선정이 됐는데 이 중에 국토교통부의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은 광양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율촌 1산단이나 해룡산단, 또 순천산단을 연계해서 특히 제조업 경쟁력이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3년간 국비 3,843억 원이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7월 31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8월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